자, 생각만은 또 좀 끔찍한데 종부세 폭탄이 부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오래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좀 킵 저장을 해놨던 기사입니다. 이걸 다시 써먹을 줄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나왔던 기사냐면 작년 12월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2024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그때 좀 시끄러웠죠.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막 탄핵 이슈 이렇게 갔던 건데 양경섭 세무사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이게 세정일보라는 세금 관련된 좀 전문 그런 언론사예요. 저도 이제 뵌 적은 없는데 글이 좋아서 이렇게 칼럼을 자주 보고 있고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기사는 정말 말 그대로 혹시라도 종부세 폭탄이 부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제 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지 아시겠죠? 12월 26일 날 이제 탄핵 이슈 때문에 이렇게 그 글을 작성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부세 폭탄이 일어났었던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차분하게 들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종부세 폭탄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법이 나오는데 대응법에서 이제 좀 약간 한숨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내본 사람만 안다는 그 고통, 종부세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 딱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보유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 대응하셔야 돼요. 자, 1절 종부세 폭탄이 부활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종부세 폭탄이 부활될까? 첫 번째,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이거는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주택자 여부에 불구하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 자체를 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중과는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가 12억 초과되는 경우에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과표 구간 올려버려서 주택수 무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다시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으로도 끔찍하죠. 그리고 또 세무사님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뭐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네. 이제 시작했는데. 과거의 세율을 보겠습니다. 2005년 시행된 종부세 세율입니다. 5억 5천 이하 1%, 45억까지는 2%, 45억 초과 3%. 2006년에 시행된 종부세 세율입니다. 3억 이하 1%, 3억에서 1.5, 14억 초과 94억 이하 2%. 자, 그리고 2009년은 6억 이하 0.5. 처음 부분만 제가 좀 읽을게요. 자, 그 다음 2019년. 자, 2019년부터 이제 복잡해지죠. 2주택 이하는 3억 이하 0.5, 3억에서 6억 0.7.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은 0.5가 아니라 0.6. 그리고 0.7이 아니라 0.9. 그러니까 이때부터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세율은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하는 일반 세율, 그리고 3주택 이상은 과표 10억 넘었을 때 중과세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주택 이상자는 0.5, 0.7. 이게 숫자로 보니까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송파, 마포 두 개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5,500, 재산세 더하면 6,500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화할 수 있다. 이거 진짜 혈압 오르는 거네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시세율 90%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를 폐지를 하고 딱 끝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에 더 가깝게 책정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격히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산층, 특히 1주택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왜? 일단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냥 행동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자, 그동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는 세무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자,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액공제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기준 12억을 더 낮추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이 꽤 큰데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주택자도 이제 세금이 꽤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여러분들이 혈압 오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남, 서초 이쪽은 정말 표를 안 주는 지역이잖아요. 본인들한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좀 버린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요. 자, 넷째. 기본 공제액을 줄여서 부동산 과표를 조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공제액 9억, 12억 이거를 낮춰서 내게 할 수 있고 실제 했던 거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60%로 최저치로 낮춘 이유는 다른 세법 개정에 있었던 항목을 조절을 못하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얘는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조절이.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계속 60%로 낮춰버린 거죠. 여섯째, 세부담 상한 조정을 통해서 세금 증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는 놀라지 마시고요. 어떤 개인 어떤 특정 세무사님의 종부세 폭탄 부활 가능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예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에.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종부세 폭탄이 부활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당연히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다주택자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이신 경우에 이걸 처분하고 갈아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틸 거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처분하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버틸려고 했는데 보유세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유세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데 작년에 받으셨던 고지서 다 갖고 계시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저는 개인적으로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 딱 생각해서 숨이 탁 막힌다. 그러면은 매각을 하거나 증여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버틸만 하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좀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자산은 고가이지만 특히 현금 흐름이 부족한 소득이 낮은 주택 보유자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소득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분들 이분들이 보유세가 올라가 버리면 정말 타격이 커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강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 매도 물건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여러 채의 주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매도를 통한 세부담 해소가 불가피하고 이 중에 일부 좀 여력이 되면 증여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물로 쏟아지면 가격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 21년, 22년도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수요가 있어가지고 올랐는데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증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하면 좀 일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 물건처럼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쏟아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령자와 은퇴자에게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집값 오르는 게 싫대요. 왜냐면 자기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냥 내가 실거주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보유세가 올라가냐는 거야. 자, 강남권 등 고가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소득이 적거나 은퇴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이제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못 지키시면은 그냥 국가에 헌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금은 국가 공권력이 여러분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그게 약간 횡포에 가까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독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압살적인 정책입니다. 압살적인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세금이라는 게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어렵고 하니까 좀 그렇죠. 이해합니다. 넷째, 임대 수익의 한계로 세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월세 수익으로 종부세를 감당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난데 임대료 상한제와 시장 상황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이제 뭔가 5%로 캡을 씌우는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지 않냐. 지금 세무사님은 의견이 그런 겁니다.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이게 또 만약에 또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월세 수익 대비 세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자산 활용성이 떨어지고 요때 해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자라든지 사업소득이 있다. 그런데 주택 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럼 둘을 종합과세 시켜버려야 돼요. 분리과세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일부 환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거 얘기했어요. 그냥 잘 이해 안 되면 세무사님하고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종부세 혹시라도 이게 종부세 폭탄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가정을 하신 거죠. 세무사님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한번 이게 가정을 해가지고 봤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론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나는 저렇게 되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첫 번째, 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매도할 때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좀 고민이고 이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 집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에 중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과 유예가 들어가요. 그런데 26년 5월 9일이 끝나고 나서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좀 미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통해 보유 주택수를 줄이거나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사는 사실 좀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종부세 중과 유예 기간까지는 중과가 적용 안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쓴 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년 유예 그 연장 얘기가 안 나와서 25년 5월 9일로 쓴 겁니다. 세무사님이. 두 번째, 세금 부담 회피를 위해서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처분해야 되는데 그 처분에는 매각 혹은 증여. 그래서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해서 보유주택 수를 줄이고 세율 구간을 낮추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또 있죠. 증여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3억 이상 넘는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가 12%야. 정말 진짜 참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근데 그렇게 했어도 집값 못 잡았잖아요. 그죠? 결국 증여 이후에도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조정대상 지역은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이 커서 증여보다는 매도를, 비조정대상 지역은 증여를 고려할 수 있겠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증여 취득세가 비조정은 그냥 3.5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인 경우에, 근데 웬만하면 다 3억 넘잖아요. 그러면 12.4, 13.4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거의 10%포인트를 더 내고 내가 지금 증여를 해야 될 거냐. 근데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 수중자인 또 자녀가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좋은 물건이라면 자녀가 증여를 받고 버틸 수 있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증여세가 나오고 증여 취득세가 나오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2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증여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내야 되고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증여 취득세를 일단 먼저 내요. 자녀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신용대출 플러스 증여받은 거 해가지고 1억 2천을 마련해서 내. 부모한테 5천 받고 자기 신용대출 7천 일으키는 거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집을 전세를 줘버려요. 전세 주면은 최소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전세 5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증여세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10억이면은 한 2억 2천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털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증여 취득세 내고 그 다음 증여세 내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은 임차로 지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가 좀 줄어들고 부모님도 좀 약간 주택수를 줄일 수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조정이면은 12%가 아니라 취득세가 또 3.5로 내려니까 3,500만 원만 내면 돼. 훨씬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10억짜리 집을 내가 가져오는데 증여세를 2억 2천, 3천에 내니까 너무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아깝죠. 큰 돈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남들은 대출을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주택을 살 수가 있는데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니까 2억 2천, 3천만 있으면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취득세를 먼저 내고 세를 줘버리면, 임대를 줘버리면 그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증여세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채팅창에 나온 질문처럼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2년 실거줘야지 비과세 되지 않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매각하기 전에
2년 거주하시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증여해서 먼저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증여세 냅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할 때 임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취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게 어떤 게 가능해요? 직전 임대차가 가능해요. 직전 임대차가. 이게 25년 5월 달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년 6개월만 하세요. 26년 11월. 그래서 이때 상생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 계약을 26년 12월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하시고 나면 이후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또 질문하겠죠. 증여받고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10년 안에 팔면 2월 과세 돼서 뭐 헛고생 하는 거 아니냐. 또 있어요. 양도가 12억 이하면 2월 과세 예외 적용이 또 가능합니다. 마치 약간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공격하니까 이렇게 피하고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얘기해서 제가 좀 약간 길어졌어요. 세 번째,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근데 다 아쉬운 게 뭐죠?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죠. 임대주택 등록하는 주임사 활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령 된다 하더라도 여기 세무사님도 적으셨지만 권리에 비해 의무가 너무 과도해요.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이 권리와 의무가 좀 밸런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대차 3법이죠. 갑자기 임차인한테 없던 권리를 줘버렸잖아요. 물론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해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동의한데 없던 게 생겨버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그게 정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돼서 잘 작동이 됐다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당시 그걸 했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리 어떤 모든 법은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 상황에서 그대로 다 어떤 구현이 된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궁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ESTJ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제 생각은.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칼럼입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종부세 폭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종부세 폭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한 90% 정도가. 나머지 10%가 아까 제가 뭐 보여드렸던 약간 이런 현란한 스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개별,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MBTI 같은 거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향에 따라서 대응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투자도. 어떻게 뭐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솔루션을 줄 수는 없다는 거. 이걸 제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뭐 자주는 안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별별 케이스가 다 있고 거의 똑같은 질문이고 상황인데 제가 솔루션을 좀 다르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딱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이 다르거든요. 대응하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까짓 거 뭐 하죠 뭐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고 저는 이건 좀 부담되는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셔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희망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령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5년의 임기 동안 한 초기 한 2년 정도는 보유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이제 3년만 잘 버티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그 다음 정권이 문제죠,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건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25년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2030년에 또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26년 4월인가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죠. 그럼 지방선거하고 4년 후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게 딱 2030년이잖아요.
딱 맞다니까. 거기까지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재밌어요. 너무 막 재밌어. 그걸 이제 좀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부동산 정책도 정책인데 여러분의 어떤 자산 관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지를 해보시면은 공부할 방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부세 폭탄 이거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이거 개인 세무사님의 의견 가정인데 공부하는 용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예고도 없이 밤 늦은 시간에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